북한 핵무기 개발의 핵심 인물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30년간 국가 최고 기밀에 관여했던 핵물리학자가 가족과 함께 목숨을 걸고 탈출을 감행한 것입니다. 북한 당국은 이례적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들을 추적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평생 특권을 누리며 살던 과학자로 하여금 모든 것을 버리고 위험천만한 탈출을 결심하게 만들었을까요? 동료의 처참한 숙청을 목격한 후 자신의 운명을 직감한 한 아버지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마지막 길은 무엇이었을까요?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너며 총탄을 피해 달려야 했던 일가족의 절망적인 도주극. 그리고 마침내 찾아낸 자유. 지금까지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과학자 가족의 처절한 생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평양 중구역 창광거리에 사는 최명호라고 합니다. 올해로 55살이 되었고 북한 국방과학원에서 핵물리학을 연구하는 과학자죠. 사실 어릴 적부터 과학에 대한 꿈이 있었는데 특히 원자력 분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김일성 대학교를 졸업한 후 소련에서 유학까지 마치고 돌아와 이 일을 시작한 지도 벌써 30년이 넘었네요. 우리 가족은 아내 혜정이와 20살 된 아들 준혁이 18살 딸 서연이까지 넷이서 살고 있습니다. 혜정이는 평양대학에서 외국문학을 가르치던 똑똑한 여자였는데 저와 결혼한 후에는 가정에 전념하며 살림을 꾸려왔죠. 준혁이는 지금 군에서 장교 후보생으로 복무 중이고 서연이는 평양외국어대학에서 영어와 중국어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지금 이렇게 평양에서 특권을 누리며 살 수 있었던 것은 제가 국가의 중요한 연구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핵개발이라는 민감한 분야에서 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당과 국가로부터 각별한 대우를 받게 되었죠. 하지만 이런 특권이 영원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한국과 관련된 특별한 기억이 하나 있어요. 어린 시절 할아버지께서 해주시던 이야기 중에 분단 전 서울에 살던 친척들 얘기가 있었거든요. 할아버지는 늘 말씀하시곤 했죠. 명호야, 우리도 원래는 하나였단다.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때는 그냥 옛날 이야기인 줄만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말씀이 예언처럼 느껴집니다. 최근 들어 연구소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동료들 사이에서 의심과 불안이 감돌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지난달에 저와 함께 연구하던 박동무가 갑자기 사라진 후부터는 더욱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부서로 이동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반국가적 행위라는 죄목으로 끌려간 거더라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박동무 생각이 났습니다. 그 같은 연구실에서 10년 넘게 함께 일했던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국가의 적이 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혜정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죠.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아내와 아이들에게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온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다음 날 아침 연구소에 출근했을 때 더욱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박동무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도 모두 사라졌다는 것이었죠. 아내와 대학생 아들, 고등학생 딸까지 말입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들처럼 완전히 지워져 버린 거예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개인의 잘못이 가족 전체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을, 그리고 아무리 국가를 위해 헌신했다 해도 의심을 받는 순간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창밖을 내다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혹시 검은 승용차가 우리 아파트 앞에 서 있지는 않나 확인하려고 말이죠. 창광거리는 평양에서도 가장 좋은 동네 중 하나인데 이곳에 사는 사람들도 결국은 당의 뜻에 따라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말로 그 검은 차가 나타났어요. 우리 아파트 바로 앞에 말입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고 애썼죠. 혜정이도 눈치를 챘는지 불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연구소에서의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더 무거워졌습니다. 동료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예전처럼 자유롭게 대화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모두가 조심스럽게 행동하며 혹시 모를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더욱 끔찍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박동무가 공개 처형되었다는 것이었죠. 죄목은 국가기밀 유출과 간첩 행위였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10년 넘게 함께 일했던 사람이 간첩이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박동무와 가까웠던 연구원들이 하나둘씩 조사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보위부에서 나온 사람들이 연구소 곳곳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불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어느 날 오후
후 보위부 조사관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중간 키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40대 남자였는데 말투부터가 예사롭지 않았어요. 최명호 동무, 박철수 동무와 어떤 관계였나요? 같은 연구팀에서 일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관계가 없었어요. 정말 그게 전부인가요?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나요? 그 질문을 받는 순간 저는 위기를 직감했습니다. 사실 박 동무와는 가끔 저녁을 함께 먹거나 차를 마시며 연구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것까지 모두 의심스러운 행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게 두려웠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혜정이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여보, 우리가 위험할 수도 있어요. 혜정이는 처음에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차근차근 설명하자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해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요?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요?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지금까지 평생을 바쳐 섬겨온 국가가 하루아침에 우리를 적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저는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매일 새벽이 되면 창밖을 내다보며 혹시 보위부 차량이 와 있지는 않나 확인하곤 했어요. 혜정이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는 서로 말하지 않았지만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준혁이가 휴가를 나와 집에 온 날이었어요. 오랜만에 가족이 모두 모였는데도 분위기가 무겁기만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들의 군대 이야기며 딸의 학교 생활 이야기로 시끌벅적했을 텐데 그날은 모두가 조용했어요. 저녁을 먹고 난 후 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가족들을 거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다들 앉아보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준혁이와 서연이가 의아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혜정이는 이미 눈치를 챘는지 벌써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사실은 말이야, 아버지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어. 준혁이가 깜짝 놀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무슨 위험이요? 저는 천천히 박 동무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보위부 조사까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특히 서연이는 무서워하며 엄마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준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떠나야 해. 이곳을 떠나야 해. 그 말을 하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거든요. 떠난다는 것은 단순히 이사를 가는 게 아니라 이 나라를 완전히 버리고 나가는 것을 뜻했으니까요. 서연이가 먼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가야 해요. 여기가 우리 집인데요. 혜정이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여보, 정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가 정말 잘못한 게 없다면. 하지만 준혁이는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충격받은 표정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단호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옳다고 생각해요. 이 나라에서는 무죄라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 말에 서연이가 더욱 크게 울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이는 계속 말했어요. 우리가 여기 남아있으면 모두 위험해져요. 차라리 살 길을 찾아 떠나는 게 낫죠. 혜정이는 한참 동안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봤어요. 알겠어요. 가족이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평생 이 땅에서만 살아온 아내가 모든 걸 포기하고 저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것이었거든요. 서연이도 울음을 그치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빠가 함께 간다면 저도 갈게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운명을 바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막상 결정을 내리고 나니 더 큰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어떻게 이 나라를 떠날 것인가 하는 문제였거든요. 이미 보위부의 감시망에 오른 상황에서 탈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남아있으면 죽음이고 떠나면 희망이라도 있으니까요. 준혁이가 군에서의 경험을 살려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들이 이런 위험한 일에 관여하는 걸 말렸겠지만 지금은 모든 가족의 힘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앉아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언제 떠날 것인지, 어느 경로로 갈 것인지,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하나하나가 생과 사를 가르는 중요한 결정이었거든요. 탈출 계획을 세우던 중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양을 떠나 국경 근처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낯선 여인을 만나게 된 것이었어요. 중국강 유역의 한 폐가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갑자기 발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가족은 모두 긴장했죠. 혹시 보위부에서 뒤쫓아온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준혁이가 조용히 문 쪽으로 다가가서 밖을 살폈어요.
들렸어요. 누군가 오고 있어요. 한 명인 것 같은데. 저는 가족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손짓하며 문 뒤에 숨었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리더니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인이 들어왔어요. 깡마른 몸에 낡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여인은 우리를 보고 깜짝 놀랐지만 도망가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처지예요. 혹시 가실 곳이 같다면 함께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처음에 의심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곳에서 우연히 만날 수 있단 말인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여인의 눈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저는 정미라고 합니다. 평양에서 간호사로 일했어요. 정미는 자신의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주었습니다. 북한군 고위 장성의 연인이었는데 그 장성이 갑자기 숙청당하면서 자신도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이미 며칠째 숨어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혜정이가 먼저 마음을 열었어요. 혼자서 얼마나 무서우셨을까요? 우리와 함께 가세요. 하지만 저와 준혁이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무리 같은 처지라고 해도 모르는 사람을 믿기는 어려웠거든요. 특히 이런 상황에서는 더욱 그랬어요. 그런데 다음날 정미의 진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준혁이가 며칠 전부터 앓던 복통이 심해져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였어요. 정미가 가지고 있던 약품으로 응급처치를 해준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심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며칠 더 지나면 위험할 뻔했어요. 정미의 손길은 정말 전문적이었습니다. 간호사라고 했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정미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정미에게는 특별한 물건이 하나 있었어요. 작은 가방 속에 숨겨둔 의료 기록들과 서류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뭔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북한의 비밀 의료 실험에 관한 자료들이었어요. 제가 일했던 병원에서 벌어진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이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단순히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알리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알고 나니 더욱 든든했어요. 하지만 5명이 함께 움직이는 것은 더욱 위험했습니다. 눈에 띄기 쉬웠고 서로 챙겨야 할 것도 많았거든요. 특히 서연이는 여전히 무서워했고 정미라는 낯선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을 불안해했어요. 언니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서연이가 몰래 물어봤습니다. 그런 것 같아. 아까 오빠 치료해주는 모습 봤잖아. 정미는 우리 가족의 대화를 들었지만 섭섭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어요. 당연히 의심스러우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여러분을 믿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함께 가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 일행은 5명이 되었습니다. 예상보다 복잡해진 상황이었지만 어쩐지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조금은 마음이 놓였어요. 국경에 가까워질수록 긴장감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중국강 유역에서 브로커를 만나기로 했는데 그 사람을 통해 안전하게 국경을 넘을 수 있다고 했어요. 브로커는 4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얼굴에 상처가 있고 눈빛이 차가웠어요. 첫인상부터 믿음이 가지 않았지만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돈은 준비했나요? 한 명당 10,000위안씩이에요. 저는 그동안 모아둔 돈을 건넸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었지만 가족의 생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오늘 밤 12시에 여기서 3km 떨어진 강가에서 만나요. 늦으면 기다리지 않아요. 브로커는 차가운 말투로 약속 장소를 알려주고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해가 질 때까지 숨어서 기다렸어요. 가장 긴 하루였습니다. 밤이 되자 조심스럽게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깊은 산속 오솔길을 따라 걸어가는데 발밑에서 나는 소리조차 무서웠어요. 혹시 순찰대가 나타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브로커는 이미 와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긴장한 모습이었거든요. 빨리 오세요. 오늘 밤 순찰이 강화됐어요. 우리는 브로커를 따라 강가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탐조등 불빛이 비춰졌어요. 보이부였습니다. 모두 엎드리세요. 브로커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총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필사적으로 나무 뒤에 숨었지만 총알이 사방에서 날아들었어요. 그때 정미가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자신의 몸을 던져 서연이를 보호한 것이었어요. 총알이 정미의 어깨를 스쳤지만 서연이는 무사했습니다. 언니. 서연이가 울면서 정미를 부르짖었어요. 준혁이도 다리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여기서 포기하면 모두 죽는 것이었거든요. 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계속 가요. 준혁이가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아들의 용기가 저에게 힘을 주었어요. 브로커는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우리를 배신한 것이었죠. 결국 우리 스스로 길을 찾아야 했어요. 정미가 상처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다른 길이 있어요. 더 위험하지만 갈 수 있어요. 우리는 정미를 믿고
잡고 따라갔습니다. 그녀가 아니었다면 그날 밤 모두 죽었을 거예요. 총상을 입고도 우리를 끝까지 도와준 정미의 마음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안전한 곳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준혁이의 상처는 심각했고 정미도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도 모두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압록강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한겨울이라 강 표면이 얼어 있었지만 완전히 꽁꽁 언 것은 아니었어요. 곳곳에서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고 차가운 바람이 뺨을 때렸습니다. 정말 이 강을 건너야 하나요? 서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도 두려웠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다리를 이용하면 검문에 걸릴 것이고 배를 타기에는 너무 위험했거든요. 결국 도보로 건널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미가 다친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제가 먼저 가서 얼음 상태를 확인해 볼게요. 하지만 저는 막았습니다. 이미 다친 몸으로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었거든요. 제가 먼저 가겠어요. 뒤따라오세요. 강 위로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얼음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계속 나아가야 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나아갔어요. 뒤에서 가족들이 따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이는 다친 다리를 끌면서도 묵묵히 따라왔고 혜정이는 서연이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강 한복판쯤 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얼음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지나간 자리가 서서히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빨리 가요. 정미가 급하게 소리쳤어요. 우리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가 미끄러져 넘어졌어요. 그 순간 얼음이 크게 갈라지면서 차가운 물이 솟구쳤습니다. 서연아. 혜정이가 비명을 질렀어요. 준혁이가 다친 다리도 무릅쓰고 서연이에게 달려갔습니다. 간신히 손을 잡고 끌어올렸지만 서연이의 옷은 이미 물에 젖어 있었어요. 추워요, 아버지. 서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제 외투를 벗어 서연이에게 입혔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얼어 죽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때 저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찰견이었어요. 우리를 찾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모두 조용히 해요. 소리 내면 안 돼요. 저는 가족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서연이가 추위에 떨면서도 울음을 참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탐조등 불빛이 강 위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발견되면 그대로 끝이었거든요. 다행히 순찰대는 다른 방향으로 가버렸습니다. 우리는 다시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어요. 중국 쪽 강변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중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정말로 해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서연이가 체온이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정미가 응급처치를 해주었지만 하루빨리 따뜻한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요. 곧 안전한 곳에 갈 수 있을 거예요. 혜정이가 서연이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서연이에게 힘을 주는 것 같았어요. 준혁이도 다친 다리가 많이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연이를 업어주겠다고 나섰어요. 누나는 제가 업을게요. 아버지는 앞에서 길을 찾아주세요. 아들의 든든함이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기특했어요. 중국 땅에 도착했지만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중국 공안에 발각되면 바로 북한으로 송환될 위험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조선족이 사는 마을을 찾아 도움을 청하기로 했어요. 며칠 동안 산속을 헤매다가 작은 마을을 발견했습니다. 다행히 그곳에는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 조선족 할머니가 우리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주었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고생했나. 빨리 들어와서 몸 좀 녹이거라. 할머니의 따뜻한 말씀에 눈물이 났어요. 오랜만에 듣는 인정어린 말이었거든요. 서연이는 따뜻한 방에서 겨우 체온을 회복할 수 있었고 준혁이의 상처도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마을에 공안이 나타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탈북자들을 찾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할머니가 급하게 우리를 창고에 숨겨주었습니다. 절대 소리 내면 안 된다. 걸리면 모두 끝이야. 우리는 좁은 창고에서 하루 종일 숨어 있어야 했어요.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서연이가 기침을 하려고 할 때마다 혜정이가 입을 막아주었어요. 공안이 마을을 수색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확인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숨어있는 집에도 왔습니다. 최근에 이상한 사람들 본 적 없나요? 없어요. 이 마을에는 원래 사는 사람들만 있어요. 할머니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공안은 쉽게 물러가지 않았어요. 집안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창고 문 앞까지 왔을 때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문 하나만 열리면 모든 게 끝나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때 정미가 조용히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낸 것이었어요. 북한의 비밀 의료 실험 자료들이었습니다.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잡히면 이걸 꼭 한국에 전해주세요. 정미가 속삭였습니다. 그제야 알았어요. 정미에게는 단순히 탈출하는 것 이상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다행히 공안은 창고를 열어보지 않고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는 없었어요. 할머니가 한국으로 가는 연결고리를 찾아주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를 통해 한국 네트워크와 연결될 수 있었어요. 정미가 가지고 있던 자료들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 자료들은 국제사회에 북한의 실상을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증거였거든요. 이 자료들 때문에 저도 쫓기게 된 거예요. 하지만 꼭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정미의 말을 듣고 나서야 그녀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탈북자가 아니라 북한의 진실을 증언하려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한국으로 가는 길이 열렸지만 아직도 많은 위험이 남아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까지 가는 과정도 결코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서연아. 이제 정말 자유로워질 수 있어. 그 말을 하면서도 가슴 한편이 아팠습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는지 생각하니 말이에요. 마침내 한국 땅을 밟게 된 날, 저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느꼈던 그 해방감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국정원 직원들이 우리를 맞이해 주었고 안전한 곳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꿈 같았어요.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두려움 없이 잠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서연이는 한국 음식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고 준혁이는 다친 다리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었어요. 정민은 자신이 가져온 자료들을 관련 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북한의 비밀 의료 실험에 관한 충격적인 내용들이었어요. 국제 인권단체들이 큰 관심을 보였고 언론에서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놓여요. 이 자료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어서요. 정미가 안도의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녀도 저와 마찬가지로 과학자의 양심을 지킨 것이었어요. 저는 한국에 정착한 후 국제회의에 참석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북한의 핵개발 실상에 대해 증언하는 자리였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북한의 핵개발에 참여했던 과학자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제 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과학자로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인류에게 위협이 될 뿐입니다. 그 순간 저는 진정한 과학자가 되었다는 기분이었어요. 국가의 도구가 아니라 인류의 평화를 위해 일하는 과학자 말이에요. 가족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혜정이는 통일부에서 제공하는 정착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준혁이는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어요. 서연이는 언어 재능을 살려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싶다는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강 다리 위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는지 떠올랐어요. 여보, 잘한 일이에요. 우리가 여기 온 게 정말 잘한 일이에요. 혜정이가 제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서연이와 준혁이도 우리 곁에 왔습니다. 가족이 모두 함께 한강을 바라보며 서 있으니 정말 행복했어요. 아버지, 이제 정말 자유로워진 거죠? 그래, 이제 정말 자유야.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건 체제가 아니라 가족과 자유였다는 것도 깨달았어. 지금 저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과학자의 이름으로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말이죠. 북한에 남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언젠가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도 한국에서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감동을 드렸다면 좋겠습니다. 자유의 소중함과 가족의 사랑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면 더욱 기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